전 세계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하죠. 21년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통제된 시스템에서 살았기 때문에 화폐를 무조건 찍어내는 시스템으로 갔을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비트코인 비축량이 러시아나 이란이 갖고 있는 비축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 비축 물량을 이란을 통해서 에너지 결제 수단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란만 침공하게 되면 중국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을 것으로 결론이 나네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해야지만 전 세계 패권 유지가 가능하고요. 에너지 결제를 지금 달러 대비해서 해야지만 미국이 패권을 잊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로 볼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자금을 유통하게 되면 자금을 은닉할 수도 있고 또 국가 간의 거래에서 금액이 수조 단위의 금액도 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레딧법이 통과되는 시점부터는 알트코인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지갑을 통제하기 위한 극비 전략으로 2026년 5월 14일 비트코인 본위제를 공식 발표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비트코인 보유를 합법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물량을 조절하거나 미국이 통제하기는 한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보유량이 다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그걸 갖다가 법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 석유에서 전기 원료로 필수 원료가 이동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석유에서 전기로 이동한다. 어차피 석유를 써야 석유로 발전을 해야 화력발전소가 돌아가야 전기가 생산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제 개념적인 의미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죠. 부자인데 지금 중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석유만 갖고 있지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보유하거나 전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석유,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지 석유, 마지막 종착물, 그러니까 결과물을 수출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로 대체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의 결정화폐가 통화패권을 결정할 텐데 결정화폐는 무엇이 될까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너지 패권,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 상장을 지금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전 세계의 위성 통신망을 제어해서 통신이 사용되는 통신 사용료를 부과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전기를 발전을 해서 통신 위성을 발사하겠죠. 그러니까 전기로 보내는 거고 전기로 발전해서 전기를 갖다 통용해서 통행권을 발행하듯이 전기 사용료, 전기 통제권, 아니면 전기 보유량, 아니면 전기 저장권에 대한 요금을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매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기 통행권이나 통행료를 걷는 것을 탄소 배출권 기준으로 국제 협약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결제가 이루어지려면 통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류를 함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입금을 하거나 만약에 결제를 했을 경우에 전 세계 표준 기준에 맞게끔 하려면 달러 기반이어야 되는데 그 달러 기반을 클레이드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아무래도 XRP 기반으로 갈 것 같다는 예상이 드네요. XRP 기반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XRP가 지금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결제 송금 시스템으로 지배력을 가졌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네트워크가 잘 깔려 있는 XRP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상이 스페이스X의 결제를 뭘로 할 것이냐, 통행료를 뭘로 낼 것이냐, 또 중요하지만 전기를 뭘로 결제할 것이냐, 그것이 통용되는 기준이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송금을 각국의 원화 가치든 원장 가치로 송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XRP라고 봅니다. 최근 미국이 AI 휴머노이드 데이터 센터 산업에 집중하면서 전력망과 에너지 정책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기를 지배하는 국가가 AI를 지배한다는 말도 가능해지는 걸까요? 당연한 얘기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부족해서 구글도 지금 한계가 왔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AI 센터,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구축하고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 통제권을 갖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손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선두주자로 가야지만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 없이는 돌아갈 수 있는 제품이나 전기로 없이는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더 중요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스페이스X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해서 결제 시스템이 뭘로 정해지냐에 따라서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겠죠. 트럼프는 7월 1일부터 컴퓨터 달러 시스템을 강제 시행하여 비트코인을 달러 시스템의 최종 담보물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쎄다. 지금 그게 다 완제된 건 아니고요. 지금 입법화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대1로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는 USDT든 아니면은 테더든 달러 기반되는 스테이블 코인만 지금 전 세계에 통용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화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지만 트럼프가 미국이 아니면 전 세계의 이거 패권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강력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을 강제함으로써 전 세계 경제를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스템에 종속시키려는 새로운 화폐 질서를 만든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화폐 시스템의 질서, 그러니까는 달러 지배와 달러에 위배된 시스템이 아니라 달러가 중심인 시스템이 되려면 지금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화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해야지만 전 세계 패권 유지가 가능하고요. 에너지 결제를 지금 달러 대비해서 해야지만 그 미국이 패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로 볼 수 있겠네요. 전쟁 직전에는 인플레이션이 항상 따르는데 현재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심각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전 세계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하죠. 21년도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은 통제된 시스템에서 살았기 때문에 화폐를 무조건 찍어내는 시스템으로 갔을 거고요. 그 포퓰리즘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물동량을 그 화폐 발행을 무한대로 발행함으로써 국가를 통제하거나 어느 정도는 국가 기반을 갖다 보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한 얘기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현재 전쟁을 이란과 러시아의 가상화폐 채굴 문제로 일어난 미국의 가상화폐 전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려고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비트코인 그 비축량이 러시아나 이란이 갖고 있는 비축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 비축 물량을 이란을 통해서 에너지 결제 수단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란만 침공하게 되면 중국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을 것으로 결론이 나네요. 전쟁 자금 유통으로 비트코인이 수조 원씩 쓰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결제가 일단 편하고요. 그 송금 시스템이 일반 그 통상 달러로 한다면은 몇 번에 걸쳐서 그 달러 통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자금을 유통하게 되면은 자금을 은닉할 수도 있고 또 국가 간의 거래에서 금액이 수조 단위의 그 금액도 결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전쟁이 심화되면서 트럼프가 이란에 더 강한 타격을 할 것이라 경고를 하였는데 중동 전쟁과 코인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전쟁에서 지금 다 획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뺏어왔다면은 지금 전략 자산으로서 다른 화폐를 쓸 가능성은 없죠. 만약에 비트코인의 전 전량을, 비트코인의 모든 개수를 미국이 통제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만약에 화폐화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란을 좀 더 압박을 해서 그 이란 쪽에 그 에너지 화폐로 들어와 있는 큰 금액의 비트코인을 조금 더 은닉하거나 뺏기 위한 수작으로 보입니다. 2026년 상반기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전망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 알트코인 시장이 아마 작년에 가다가 안 가가지고 굉장히 실망이 크셨던 분도 많을 거고요. 자금이 많이 묶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올해 이란전이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란전에서 지금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회수하거나 뭐 가지고 올 경우, 뺏어왔을 경우에 전 세계 좀 안정되는 것을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그 비트코인 자체가 에너지가 싼 나라에서, 전기세가 싼 나라에서 러시아나 이란 같이 에너지 패권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미국에서 통제할 수 있다면 아니면은 갖고 있는 물량을 뺏어올 수 있다면은 앞으로 그 알트코인 시장도 굉장히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이 다 만약에 그 수거하지 않는 이상 폭등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통제하려고 했는데 통제를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체적으로 수거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폭등이 예상되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란하고의 그 조율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니면 이란 국가들이 지금 이란을 또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공격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관련일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쟁탈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아니면 미국이 다 수거하게 되면은 굉장히 폭등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대신에 다른 알트코인이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깔려있는 코인으로 아마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크레딧법이 통과되는 시점부터는 알트코인이 많이 그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에 좀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중국이 리플 매입을 선언했는데 화폐 전쟁이 대만 침공이나 3차 대전의 가능성으로 번질 수 있을까요?
자, 리플을 매입하게 된 중국의 이유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경쟁 구도로 가야기 때문에 금을 굉장히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패권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 채권을 많이 구매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리플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공용화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리플 개수가 주도권에 그런 큰 영향을 칠 것으로 지금 중국이 판단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을 매입함으로써 미국하의 그런 그 강대국 간의 그 결투에서 어느 정도는 선점을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을 침공하는 문제는 중국 경제가 지금 너무 바닥이고요. GDP를 발표한 4%대의 발전이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경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 반도체가 기반인 대만을 흡수함으로써 아니면 전쟁으로 뺏어옴으로써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시나리오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3차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지금 금과 비트코인 둘 중 어떤 걸 더 좋게 보시나요? 저는 실질 자산이 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바젤3 협약은 벗어갈 수 없는 그런 정책이기도 하고요. 회계 관련 시스템이 미국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바젤3를 어기고는 은행이 지금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젤3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자산이고요. 은행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금을 계속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아직 통제가 되지 않은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오늘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세율은 22%, 5개월, 6개월 사이에 지금 2,000원 정도 간 거 보니까 6개월 전에 투자를 하신 분은 그래도 2배 수익이 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고점에서 하신 분들은 60% 정도 손실이 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원 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폐가 너무 풀려서 구매력이 떨어져서 화폐에 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과거 최고점인 5,000원대 대비 현재 1,000원대 후반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최근 오랜 소송이 종결되고 여러 호재가 있었음에도 가격이 회복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그래서 가격을 살펴보면 2025년 한 10월, 11월 요때 가격이 한 586원인가 뭐 이 정도 된 거 제가 잠깐 봤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5개월, 6개월 사이에 이게 이제 500원이 이제 5,000원까지 거의 4,900 얼마까지 갔다가 지금 2,000원 정도, 2,900 얼마 정도 이렇게 간 거 보니까 만약에 뭐 6개월 전에 투자를 하신 분은 그래도 2배 수익이 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거의 4,900, 5,000원 선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뭐 거의 2,000원 밑이니까 거의 60% 정도 손실이 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500원짜리가 5,000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급하게 막 2, 3개월 동안 급하게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격의 변동 흐름은 그렇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특히 리플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SEC가 소송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증권성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합의를 다 봤다. 요게 이제 제일 큰 호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5년 9월 15일쯤 SRP가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XRP 현물 ETF가 출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원 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호재가 25년 말에 터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500원 했던 게 이제 거의 5,000원까지 갔던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기대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전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유동성에 의해서 이제 돈이 이제 위험 자산에서 이제 채권이나 안전 자산으로 가니까 이제 리플이 제일 먼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이 대형 은행들의 손실 우려를 씻어주기 위해 준비한 슬리피지 보상 특허는 어떤 것인가요? 네, 그래서 먼저 이거 이해하려면 슬리피지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원래 이제 환전이나 매수, 매도 주문을 내면 예를 들어서 이제 $1를 뭐 1,500원에 이렇게 냈을 때 이제 체결할 때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1,550원이 될 수도 있고 1,950원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손실과 이익이 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가지고 전 세계에 송금을 해 주겠다 그러는데 리플 가격이 또 계속 실시간으로 움직이잖아요.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2,000원이다 리플 하나에. 그러면 2,000원인 줄 알고 지불을 했는데 받을 때 보니까 1,950원이다. 이러면은 인제 또 손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리플을 이거 써도 돼? 이러한 이제 저항이 생기니까 리플에서 고 부분을 다 메꿔 주겠다. 요런 것이 인제 특허가 되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리플을 써도 내가 큰 손실은 안 보겠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리플을 좀 더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움직일 것이라 보시나요?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오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것들을 해결하면 뭐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그중에 큰 장애물은 일단 하나는 제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송금에 있어서 뭐 하루 이틀 걸리고 또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번 전송하는데 30불에서 50불의 수수료가 드는데 리플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고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송금 수수료가 굉장히 낮아지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리플은 가격의 변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1는 코인 하나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슬리피지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또 빠르기나 뭐 여러 가지에서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믿고 그거를 송금의 메인 수단으로 쓰겠다. 또는 이제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제 코인이 있죠. 그걸 이제 CBDC, 그래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의 디지털 머니다. 이렇게 봐서 이거는 이제 법정 화폐는 국가가 신용을 보증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은 국가가 보증하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원은 1코인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이 CBDC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국가가 보증하는 코인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 같이 어떤 특정 회사가 하는 것보다는 국가를 더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CBDC 가지고 서로 이제 무역하는 데 쓰겠다. 이러면은 또 인제 하나의 경쟁 상대가 되겠죠. 물론 뭐 우리나라 원화 CBDC를 무역 결제에 쓰지는 않겠지만 이제 달러 CBDC 같은 경우는 인제 무역 결제에 쓸 수 있겠죠. 근데 인제 트럼프가 "CBDC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 리스크가 해소가 된 부분입니다. XRP가 해외 결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데 단순 코인을 넘어 실제 금융 시스템 전반에 쓰이는 자산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그 부분은 이 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같이 약간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코인이 갖고 있는 목적,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세계 글로벌 송금 결제망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을 과연 어떻게 얼마나 이뤘는지를 보면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삼성전자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를 하겠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실적을 내겠는지를 보고서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XRP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가고자 하는 비전이 어디에 있고 그 비전의 전체적인 시장이 얼마나 되고, 근데 거기에 약속한 스케줄대로 그것들을 그대로 가고 있는지,
판단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찰스 호스킨스는 XRP가 매수 수요를 만드는 구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는데 XRP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자산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XRP가 뭐 디지털 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발행량을 이렇게 한정 짓고 또는 발행량이 계속 줄어드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결제를 하려면 각 결제 기업들 또는 개인이 XRP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유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보유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쿠팡에 쿠팡 포인트 같이 미리 이렇게 돈을 주고 사잖아요. 거기다 쟁겨 놓는다고 표현을 하긴 하죠. 그러면은 그 쟁겨 놓은 돈이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인제 운영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쓸 때 쓰긴 하겠지만 그걸 한꺼번에 다 모든 사람이 다 쓰진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보유자들은 올해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예, 저는 뭐 리플뿐 아니라 다른 뭐 크립토,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일단은 단기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로 접근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이 크립토는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유동성이 과연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암호화폐 또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질 거고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되고 그러면 그 일부가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과연 이자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또 유동성이 더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그리고 투자할 때 사람들의 심리 즉 뭐 전쟁과 뭐 예전에 이제 코로나인데 요즘은 또 에볼라 뭐 바이러스가 퍼진다든지 뭐 어떤 금융적인 대형 사고가 나서 모든 사람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5년, 10년 정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돈을 정부가 계속 찍어냄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러면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정부가 페드가 찍어낸 게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1,500조 정도 되는데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10년 동안 3조 달러를 더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3배를 찍은 게 아니죠. 1조 달러, 3조 달러에서 3배 같지만 1조 달러 찍을 때는 100년에 걸쳐서 한 거고 3조 달러 할 때는 10년에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배나 돈이 더 풀렸다라고 보면 되는데 더욱 놀란 것은 2020년 코로나가 오면서 단 2달 만에 얼마를 더 찍었을 것 같았어요? 자그마치 12조 달러를 단 2달 만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유동성이 1조 달러,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가 풀렸었잖아요. 근데 2달 만에 12조 달러가 더 풀려서 16조 달러가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때 이제 부동산이 막 가격이 오르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동산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의 구매력이 반으로 또는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면 돈의 양이 거의 4배나 늘어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미래에는 안 그럴 거냐. 근데 제 안타깝게도 제 생각에는 돈 푸는 속도가 점점 좀 빨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투표로서 정치인들이 가는데 투표 지지를 받으려면 사실 이제 정부가 돈을 막 쓰다 보니까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세금을 올리겠어요? 그거는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돼서 결국은 뒤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세금이라고 붙이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 관점에서 부채에
전체적인 그 무게가 돈을 많이 찍어내면 가벼워지잖아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부채도 해결하고 또 세수를 더 걷어내는 효과, 부양 효과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이 돈을 더 찍어내게 돼 있다라고 보는데 그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 돈을 더 풀어야 되고 더 푸니까 이자가 더 많아지면 그거를 또 갚기 위해서 더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자산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 되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희소성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거가 좋겠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도 그거보다 더 못지않게 희소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화폐가 너무 풀려서 구매력이 떨어져서 이게 화폐에 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코인 과세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자로 받은 코인에도 과세되는 게 사실인가요? 예, 오늘 보면은 매일경제에서 아마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과세는 사실 2024년에 하겠다. 근데 연기가 돼서 2025년. 그래서 또 연기가 돼서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 근데 아마 지금 뭐 여당하고 정부는 그렇게 아마 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일단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00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율은 22%, 즉 기타 소득의 20%, 그다음 지방소득세 2% 해서 토탈 22%가 되겠고, 그다음에 기본 공제는 250만 원으로 기본 공제를 해주고, 소득 분류는 기타 과세, 이거는 이제 분리 과세가 되죠.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신고는 28년, 이제 27년부터 시작하니까 그 27년이 다 지난 다음 해 2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면은 되고요. 다만 이제 내가 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의제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쨌건 뭐든 간에 얼마에 샀던 간에 2026년 마지막 12월 31일 이 종가 개념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기준에서 이제 가격이 내가 산 것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거 중에 유리한 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사는지 몰라서 걱정하시는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요거는 이제 정보가 많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의 비썸이나 업비트 같이 국내 거래소에서 한 거는 거래소에서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그 기록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과세 당국이 그 정보를 다 통합해서 가져가니까 잘 알겠는데, 만약에 이제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CARF,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인데 결국은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거래 내용을 국세청에서 다 가져오기로 협의를 했다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마음대로 뭐 거래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해외로 가실 텐데 아마 그게 이제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2026년 1월 1일부터 그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손실 2월 공제가 안 된다. 그러면 뭐냐면 2027년에 1억 원이 얘기를 들어서 손실이 났어요. 그 다음에 28년에 5천만 원의 순이익이 났다 그러면 사실은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천만 원. 사실 주식 같은 데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손실 날 부분은 우리가 제외시켜주지 않고
이익된 28년 부분만 또 세금을 따로 매긴단 말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불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전략은 한 해 동안 손실과 이익이 있으면 두 개 다 팔아서 그 손실을 메꾸고 이익 난 부분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주식이라고 본다 그러면 다른 그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22% 세율, 그러니까 분리과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금융투자소득세, 그걸 인제 금투세라고 하는데, 그것이 폐지된 상황에서 왜 코인만 세금을 받냐, 이런 이제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이자 소득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디파이나 또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를 이렇게 맡겨 놓으면 이자를 받는 것들이 있는데, 또 에어드랍이라고 해서 인제 공짜로 이런 코인들을 받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1억 원어치 이더리움에 있고, 그거를 이제 예치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받았을 텐데, 그 이자가 돈이 아니라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러면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자소를.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아직 팔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팔았을 때 그때 이자 받았을 때랑 비교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손실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또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은 쪼끔 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고 시기, 그리고 하루에도 등락폭이 뭐 10%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할 건지, 그러고 또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매기고 났는데 언제 또 낼 건지,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봐서 나중에 인제 현금으로 바꿀 때 그때 이제 쪼끔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제 첫 번째는 의제 취득가액, 그거를 인제 적극 활용하셔라. 그래서 내가 26년 12월 30일이 인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가격을 낮게 사면 그 부분을 이용하면 되고, 높게 산 경우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26년 올해 그 거래 내역 있잖아요. 그거를 인제 철저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에어드랍을 얼마에 받고 언제 받았고 뭐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 놓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제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로 자꾸 가는데, 그것도 인제 좀 인제 막히지 않았나. 그 부분도 되게 인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RWA와 토큰 증권 시장이 향후 전통 금융 시스템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예. 일단 RWA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는데요. 영어로는 Real World Asset 해서 실물 자산, 뭐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떤 담보물이 없잖아요. 순전히 어떤 사고자 하는 거랑 팔고자 하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요 RWA는 실물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을 기초 자산으로 인제 토큰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토큰의 가격은 실물 자산인 금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냐에 따라서 토큰 가격이 오르고 내리겠죠. 그래서 인제 그러한 부분, 또는 인제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또는 뭐 석유나 뭐 이런 자원, 구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산으로 기반으로 토큰화를 한 거죠. 그걸 이제 토커나이제이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인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산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도 토큰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부분들이 채권이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 권리를 기초자산,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토큰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 기업의 채권을 또 토큰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적 재산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특허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토큰화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무형 자산인 경우는 사실 이제 가치 평가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약점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블랙락에서는 모든 자산, 뭐 우리가 말하는 주식도 채권도 부동산,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산들이 다 토큰화가 될 거야 라고 하고, 거기에 토큰화할 수 있는 플랫폼, 비들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맨 처음에 이제 이더리움에 만들고 그다음에 솔라나에 만들고 해서 여러 개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만들어서 이제 월스트리트, 예를 들어서 월가에 있는 뭐 빌딩을 담보로 토큰을 만들다든지 채권을 담보로 토큰을 만든다든지, 요즘은 이제 주식을 담보로 토큰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같은 거를. 그다음에 더 나가서 아직 비상장 주식, 지금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한다 그러는데 뭐 스페이스X를 토큰한다든지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토큰화 하게 되죠. 그러면 기존에 주식을 사면 되는데 왜 토큰을 사냐? 일단 첫 번째, 24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멈추지 않는 거래소가 생긴다라는 게 엄청나게 틀리죠. 그리고 주식을 샀다가 팔았을 때 우리나라면 T+2 이틀이 걸려야 현금화를 할 수 있잖아요. 미국 같은 T+1에서 하루가 걸려야 되는데 이거는 팔자마자 즉시 현금을 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큰 장점이게 되고, 두 번째는 뭐 미국 내, 한국 내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있고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자산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랙락은 바로 그 지점을 보고 글로벌 자산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자산을 먹을 거야 하고 이제 뛰어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이런 자산이 있으면 블랙락에 언제든지 비드에 컨택을 해서 그 리얼 RWA 자산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의 자산 형태가 다 토큰화, RWA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것들이 2030년 되면 한 10 트릴리언 달러 정도, 우리로 보면 1경 5천, 뭐 2경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